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권 교체에 이어서 지방정부 권력 교체에도 나서겠다는 건데요. 대선 이후 국민의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오늘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5년 만에 다시 정권 탈환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0.73%포인트의 이제 역대 최소 격차로 승리를 했는데 의원님의 그 지역구가 있는 그 경남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이제 점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지역민들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권 교체 민심을 놓고 보면은, 왜냐하면 정권 교체 민심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 민심을 놓고 보면은 우리 당이 질 수 없는 선거인데,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또 압도적 그 의석을 가지고 있고 선거에 관한 하는 우리 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수단들을 갖고 있고 그런 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권을 빼앗아 온다는 거는 이건 이길 수 없는 선거다. 그 양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5% 10% 정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는 확 다르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말 그대로 숨 넘어가게 이겼는데 그걸 보면서 결국은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걸 어쨌든 정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든 그걸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우리가 뭐 잘했다기보다 우리는 사실 썩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권 교체 민심이 이렇게 큰데 그걸 제대로 선거를 통해서 표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할 부분이 많고 우리 역량이었다면 정권 교체가 어려웠을 텐데 민심이 워낙 간절하게 정권 교체를 바랐기 때문에 그 민심이 이뤄낸 결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민심이 반영됐어도 윤 당선인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윤 당선인은 이번 주 내 인수위 구성 마무리를 목표로 이제 인선과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또 차기 총리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일화 약속이었던 공동정부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그야말로 진통을 겪은 끝에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선거 한 5, 6일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후보 단일화해서 같이 움직인 거는 한 5, 6일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당선인은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했고 뭐 안철수 후보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뛰어줬느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 같이 정권을 운영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에 책임진다라고 했던 약속을 그것도 이런 문서로가 아니라 내 말을 믿어달라고 했고 그걸 믿고 안철수 후보가 결단했기 때문에 바로 당선되자마자 그걸 이제 약속을 지킨 것이고 이후에 그 약속의 기조 위에서 공동정부 또는 국민통합정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정 운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국민통합정부로 출발하는 그 첫 출발이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 맡고 인수위 구성과 운영, 앞으로 또 조각 그리고 국정 운영에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한 것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어제는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대표가 임명이 됐고요. 또 지역균형발전위원장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인수위의 구성의 전체적인 방향 어떤 점을 초점에 뒀을까요? 이제 우리 당선인도 말씀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국민통합인데 그 방식은 지역이나 정파나 과거의 이력
뭐 등등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일 잘할 사람들로 구성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일 잘하는 정부. 그래서 국민들을 죄송합니다. 힘들게 했던 것들을 잘 해결해내고 또 국민들이 바랐지만 잘 안 됐던 것들을 또 성취해내고 그래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든 간에 또는 정당은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또는 지역이나 계층 또는 세대가 어디에 속했든 간에 새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줄 때 그게 국민통합이다. 그런 그런 쪽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앞서 인수위원장 맡았던 안철수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이 과거의 정파나 이력은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새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잘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 꼭 필요한 역할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용을 하셨다고 봅니다. 네. 네네. 윤 당선인이 이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관심을 모으는 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또 건의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꾸준히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사면 시기를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기적으로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늦었죠, 많이. 또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란죄, 내란 반란, 수괴죄란가요? 그런 거에다가 또 정치 부패 혐의까지 있어가지고 장기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 2년여 복역하고 사면에서 나왔는데 그런 사건의 성격이 그보다 훨씬 더 위중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건 성질 자체가 덜하다고 보여지는 이분들은 벌써 5년 박근혜 전 대통령 5년 복역하시다가 나오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 4년째 계시고 연세도 엄청 높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도 많이 늦었죠. 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에 짐이 되셨을 걸로 봐요. 그래서 작년에 이낙연 당시 이제 당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저는 그건 돌출 행동이라고 안 봤거든요. 문 대통령의 고민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총대를 메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임기 이제 문 대통령께서 2달여 남았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결자 해지하시는 게 맞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꾸준히 언급해 오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인선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참 큽니다. 네, 특히나 2030 여성들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많이 찍었고 또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새 정부의 여성관 또는 여성 정책이 뭔가 좀 소홀함이 있지 않겠는가, 어떤 편향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점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기 때문에 여성의 삶, 여성의 환경, 그 삶의 조건, 또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저 입장에서도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초에 제 기억엔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여성부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약간 재개편을 거쳐서 여성가족부가 이제 지금 됐는데 당초에 그런 취지대로 지금 여가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그 취지에서 멀어졌다고 봅니다. 파행됐고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문자로 보내서 여가부는 무조건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분들 그냥 간단하게 폐지 반대가 아니라 폐지하는 반대를 한 이유를 절절히 써서 보내세요. 이분들은 문장을 써가지고 호소문을 보내세요. 한 분 한 분이. 그분들이 다 나도 엄마인데 나도 여성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여가부로 보는 관점, 왜 실망하게 되는가를 쫙 또 설명을 하세요. 그게 여가부가 여성을 위하고 가족을, 건강한 가족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인데, 그동안 지켜보면은 마치 그 급진적인 여성 운동가, 투쟁가들의 무슨 아지트처럼 보였다라든가, 정말 여성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때문에 고통받을 때 여가부 뭐 했냐?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한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장관이 하고,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2차 피해, 3차 피해가 가는데도 그냥 손 놓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가족을 건강가족부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가족을 해체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런 점을 보아서 그래서 나는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라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그 점에 대한 실망 때문에,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구현하도록 국가가,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가부가 그걸 못했다는 거죠. 네.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은 지금 뭐 폐지를 반대하는데, 민주당도 이런 문제 자체를 옳다고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여야가 같이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이 폐지면 폐지, 아니면 보완이면 보완, 어떤 쪽으로 가든 간에 이런 제기된 문제들, 지난 5년 동안에 여가부가 파행적으로 양산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치권 시계가 이제 지방선거를 예. 보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예. 또 경남지사의 이제 당내, 국민의힘 당내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그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가서 저는 전혀 의사표시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프로테이지 몇 의원님은 의사표시 한 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경남지사 출마를 고려한 적은 없으신 건가요? 전 이제 정확하게 또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제가 의중을 물어오는 이제 비중 있는 분들이 이제 물어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권유는 받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은 이제 되죠. 네. 근데 제 정확한 입장은, 제가 기존에 이제 열심히 뛰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선배 의원도 계시고 후배 의원도 계시고 열심히 뛰어오시는데, 저는 말하자면 후발이거든요. 아직 뭐 스타트라인에 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에 좀 죄송함이 있어서 제가 꼭 나가야 될 상황이 오면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그 시점은 언제쯤 결정이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한 1, 2주, 한 2, 3주 안에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 20일 안에는 결정이 나는군요.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는 결정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2주 동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조 의원님께서는 이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을 3인 이상 뽑는 선거구 확대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은 대선에선 졌지만 공약했던 이 정치 개혁안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이 대선 말미에 이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하고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촉매제로 몇 가지 던진 이제 방안들이 있는데, 그걸 정치 개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거지 그걸 정치 개혁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개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개혁과 전혀 무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도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 단위로 기초의원 숫자가 이제 정해지는데, 4명이나 5명, 6명인 경우는 대개 다 한 2명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2명 또는 3명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느 시도할 것 없이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시한 지역이나 저희 당이 의시한 지역이나 다 그렇게 말하자면 쪼갰는데, 쪼갠 이유가 기초의원의 본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역의원은 넓은 지역을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지만은, 기초의원은 똑같은 지역인데, 광역의원하고 똑같은 지역인데, 그 의원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뽑는다 하더라도 한 명이 결국은 자기 지역은 똑같거든요. 광역의원이 관리하는 지역을 자기가 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의원은 주민 밀착형이 돼야 되는데, 얼굴 알리기 바쁘고 행사 가기 바쁘고 이름 알리기 바쁘지, 그 넓은 지역을
그걸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한 의원당 한두 개 읍면 정도로 해서 거기만 이제 돌보고 이제 선거 선출도 거기서만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3, 4, 5인제로 늘린다면은 한 선거구 그 광역 선거구 안에 그 기초의원이 전체 선거구를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걸로 또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의원을 둘 필요가 없죠. 광역의원을 차라리 다 뭐 광역 기초의회를 없애고 똑같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원을 차라리 중대선거구 이를 확 늘려가지고 중대선거구로 하면 그거는 뭐 타당할 수도 있는데 기초의원은 조그마한 소지역을 책임지고 돌보라고 하는데 그 선거구를 확 넓혀버리면은 그는 취재도 안 맞고 광역의원하고 역할이 또 중첩돼 버리고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제 정의당이 이걸 요구하니까 대선 말미에 이제 연합에 촉매제로 그걸 던진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걸 그렇게 실행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기초의원이 3명 이상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 이제 지역마다 뭐 2명인 지역, 3명인 지역, 4명, 5명인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그 민주당 안은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정수는 4명, 5명이지만은 실제 선거구는 쪼개져 있어가지고 한 선거구에 2명 또는 3명, 2명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헐어버리자는 의미죠.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주장은.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 마지막은 이제 그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지역 10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 교부금으로 총 55억 700만 원을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갖다 개선하는 건데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또 증축한다든지 또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위생적인 화장시설로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리고 이제 오래된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학생들 학습 환경을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 초선 때 재선 때는 교부금 한 몇억 따는 것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0개 학교에 55억이면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예, 그때는 5억, 10억만 따도 그냥 뭐 스스로 가슴이 뭉클했는데 3선이 되고 이제 또 상임위원장이 되니까 작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히 지방에서도 교육 환경이 낙후된 곳이 많아서 국가가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배려해줬기 때문에 알뜰하게 써서 아이들 지방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10개 학교에 55억이면 한 학교에 한 5억 정도 이상인 건데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상당히 지원금이 정말 크게 확보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일 작은 학교는 2억 뭐 6천만인 거고 많은 학교는 뭐 15억씩 기숙사를 재운다든지 또 도서관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통령 인수위 구성과 방향 그리고 지방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